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챕터 7에 보면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요 세 개 있잖아요. 그 각각의 특징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자, 어떤 표가 주어지든지 아니면 뭐 도표가 주어졌을 때 그 각각의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그리고 이 세 개 단체의 어떤 공통점, 차이점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자, 정당. 근데 정당 파트는 약간의 논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의 차이점이라는 표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세 개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한번 확인할게요. 자, 정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볼게요. 정당은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욕을 해도 정당은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불가피하게 있는 정당이라면 정당이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계속 싸잡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만은 없는 거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 자, 볼게요. 자,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당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 우리 동네에 뭐 쉽게 말해서 도서관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뭐 우리가 원할 때, 자, 가까운 우리 지역구 의원 아니면 그 정당에다가 그런 것을 계속 건의하고 시민들이 건의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정당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아니면 정부에다 압력을 또 가해줘가지고 그런 어떤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자, 첫 번째, 요 정당의 유형이 있는데 그냥 일당제하고 복수정당제 한번 볼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수정당제를 우리 헌법상의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복수정당제는 여러분들 민주정치의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 자, 북한 같은 경우는 노동당이라고 그래서 뭐예요? 당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 하다못해 가족들 사이에서 쌍둥이도 의사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전 국민의 의사가 하나로 통일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다양한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이 마련되고, 그러한 정당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북한 같은 경우는 노동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당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당제 같은 경우는 봐요, 단일 정책을 강요하고 정부 기구를 통제하여 독재 가능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런 북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당제는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나라는 자, 복수 정당제, 그래서 최소한 정당이 2개 이상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치와 이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자기가 그 정당도 그렇잖아요. 뭐 보수적인 정책을 견제하는 정당이 있는 반면 진보적인 거, 그다음 어떤 기술 개발에 또 주력하는 정당이 있을 거고, 아니면 환경 뭐 이런 복지 이런 쪽에 또 주력하는 정당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 유권자의 선택 기회를 존중하기 위해서도 복수 정당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복수 정당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 정치에서는 필연적인 거다, 그렇게만 정리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양당제와 다당제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양당제라는 것은 양자가 뭐예요? 2개잖아요. 그 양당제라는 것은 정당이 2개인 것, 이게 아니에요. 정당이 2개가 아니라 유력한 정당이 2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정당이 몇 개입니까? 2개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정당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양당제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지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의석의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당의 개수만을 단순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 의회 내 다수당이 될 능력이 있는 정당이 2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정당의 개수가 2개가 아니라 다수당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당이 2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정당 사이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다수당이 존재하는 어떤 정당제 유형인데, 다당제 같은 경우는, 자, 뭐 의석 점유율이 보면 한 30%, 30%, 30%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뭐 유력한 정당이 3개잖아요. 이럴 때는 뭐라 그런다? 다당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양당제와 다당제의 어떤 차이만 잘 비교하면 돼요. 양당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가 양당제로 가기 쉽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국이 안정되기 쉽다, 그런 장점이 있었잖아요. 반면에, 자, 중대선거구제 소수대표제면 우리가 보면 여기 그 다당제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당제의 장점 한번 볼게요. 자,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체크를 할게요.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자, 의회에서 여러분들 양당제예요. 근데 어떤 정책이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얘 아니면 얘겠죠. 얘는 정책이 찬성했고 얘가 반대했다. 근데 그 정책이 잘못된 거다. 그럼 찬성한 정당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게 양당제예요. 근데 다당제 같은 경우는 유력 정당이 4-5개 있어요. 그럼 어떤 법안을 통과하려면 최소한 2-3개 정당이 합심해가지고 그것을 통과시켰겠잖아요. 근데 그 정책이 잘못됐어요. 그럼 책임을 물으려면 막 자기들이 우리는 아니고 얘가 원래 주력 정당이다 아마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고, 책임 소재가 묻기가 어려운 게 바로 다당제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유력한 정당이 2개니까
유권자의 정당 선택이 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양당제는 언제나 전국이 안정 그리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기 쉽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 의원 내각제에서 우리 저기 연립 내각을 설치했을 때 연립 내각을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까? 한 정당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가지고 여러 정당이 모여가지고 연립 내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연립 내각에서 다수당의 어떤 대표가 뭐 총리나 수상이 되는데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지고 아무리 우리 정권 창출을 위해서 연립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정당의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속 같이 연립을 한 사람들끼리도 딴지를 걸고 이러면 정책을 수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다당제에서도 자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유력한 정당이 여러 개다 보니까 과반수 획득을 위해서는 다른 정당의 양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양해 구하면서 그냥 쉽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해줄게라고 하는 정당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무조건 뭐야? 우리가 주는 대신에 어떤 반대급부를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정책 시행을 하면서 계속 지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양당제는 어때요? 유력한 정당이 있고 거의 양당제가 되면 한 정당은 거의 대부분 과반수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추진이 바로 내가 이런 정책 입안을 내놓고 바로 국회에서 법률안을 바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정책 수행 집행이 쉽고 빠르고 강력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제는 전국 안정 및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단점은 아무래도 정당이 두 개밖에 없으니 유력한 정당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양당간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막 그 선거구 때문에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싸우고 있더라도 뭐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력한 정당이 있으면 유력한 정당이 세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싸우면 얘네들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과반수를 얻기 위해서 얘의 정책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고 얘들이 싸우더라도 얘가 니네 싸우면 우리가 안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어떤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 정당 간의 어떤 분열을 좀 다툼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양당제에서는 이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극한 대립될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뭐 다수당 행보 아무래도 과반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뭐 이런 국가들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뭐 영국,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오바마 속해 있는 민주당, 그 다음에 지금 로널드 트럼프 있잖아요. 그쪽인 공화당, 그 양당 정제가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름은 명칭은 바뀌지만은 자 최근 들어서 계속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양당제가 지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당제 같은 경우는 자 유력한 정당 3개 이상이 서로 경쟁하는 거다. 그래서 정당 간 아까 봤지만 정당 간이 서로 대립할 때 요 다른 정당이 뭐 한다? 이것을 중재하기가 쉽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정당이 많은 유권자의 선택 범위도 넓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자 계속 장점, 단점 서로 반대되는 거 그렇게 매치시키면 돼요. 그래서 유권자 선택은 좋지만 수권자 선택하기는 쉽지만은 자 여러 정당이 난립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치적 책임 소재가 아까처럼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만 잘 체크하시면 되고 그다음 전국이 불안정해지다. 그래서 뭐 다당제 국가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의 기능 관련해 가지고 자 요거는 굵은 글씨 있죠. 요것만 여러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정치적 충원이라고 합니다. 정당에서 우리 후보자들 내잖아요. 그렇죠? 정치 신인들 발굴해 가지고 우리 나중에 정치가가 될 사람들을 양성하기 때문에 정치적 충원. 그리고 여론 형성 조직화. 그래서 우리 정당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고 그 우리의 여론을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정당들이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추석 때 보면 그러잖아요. 각 정당의 대표들이 그 시장이라든지 시골 돌아다니면서 지역 민심을 살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역 민심, 그 여론 형성 조직화. 그다음에 여러분들 매개적 역할 요것만 좀 체크를 할게요. 자, 매개적 역할. 요거는 정당의 어떤 고유한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정당은 우리 지난번에 그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델 할 때 정당은 국가 기관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당은 국가 기관은 아니지만 국가 기관과 국민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결해주는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당입니다. 그래서 정당이 좀 국가 기관은 아니지만 공적 업무를 좀 수행하기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국민의 목소리를 국가에 반영시키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당이다라는 거. 그래서 매개적 역할은 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매개적 역할이 나오면 자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나오면 딱 정당이다. 이러면 딱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정부 및 권력 통제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아무래도 정당 같은 경우는 정당이 뭐예요? 어떤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어떤 국가기관을 통제하고 또
뭐 비판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정부는 정당은 정부의 권력 통제 기능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 정치 사회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치 사회 기능이란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 정치를 통해 가지고 국민에게 어떤 정치의 어떤 그 소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에 참여하고 정당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정치적인 소양이 늘어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정치 사회화 기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민주적 정당 정치의 실현인데 이건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민주적인 거는 뭐겠어요? 안 좋은 거겠죠. 그럼 누가 그 정당의 대표자가 그냥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비민주적 정당의 문제점 해가지고 그 소수 지도자에서 중앙 집권제로 운영되어 당원들의 의사 반영이 어려운 거. 그러면 바람직한 거는 뭐다? 당원들의 의사가 밑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 당 지도부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한 거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바람직한 정당 정치가 될 거고. 자, 우리나라 정당 정치와 관련해 가지고 자, 우리나라 정당 정치도 우리가 그 정당 정치를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해방 후에 비로소 이제 정당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가 짧고 그다음 소수 인물 중심이라는 게 이게 우리 정당 정치의 가장 큰 폐단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인물,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거대한 인물들 있잖아요. 과거에 보면 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뭐 상김으로 대표되는 그런 인물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의사, 밑에 있는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의사, 그 당대표의 의사가 모든 걸 결정했잖아요. 자, 이 사람 여기 후보자네 이러면 뭐예요? 그게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늘 와서는 뭐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까? 밑에서부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뭘 한다 그래요? 경선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자들도 옛날처럼 당대표자가 야, 너 여기 나와. 너 그리고 여기 나가 이렇게 찍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쪽 지역구에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예비 공천을 위해서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끼리 뭐예요? 당원들끼리 투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 지역의 어떤 여론들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도 해가지고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밑에 있는 평당원들의 어떤 목소리를 반영을 하는 게 바로 경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경선 같은 걸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나 과거에는 어떤 이러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 어떤 특정 지역의 중심, 정경유착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진짜 중요한 거니까 가볍게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노트에 있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이게 좀 너무 좀 이런 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근데 당정협의회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 하나쯤 체크를 할게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당정협의회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 원래는 자 당정협의회 그냥 여러분들 의미만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정부, 국가기관이 정부가 있고 자 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의회에 보면 정당이 있고 여기 보면 뭐 정부에서 어떤 정부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정부하고 정당이 봐요. 어떤 정부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수행할 때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뒷받침돼야 된다. 법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정부의 어떤 입안 관련돼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에다가 뭐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 아니면 본인들이 어떤 정부의 법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통과를 시켜줘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정책을 집행을 하는데 자 지금 원래는 뭐예요? 권력 분립화에서는 정부하고 의회는 이게 권력이 분립된 그런 기관이잖아요.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서로 분립된 기관인데 이렇게 너무 견제와 균형을 하다 보면 아까 말했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정책을 막 빨리 급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만약에 여기 보육 그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자 뭐 3세 아들한테 3세 애들 그 가정에 돈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정책 지원하는데 그걸 돈을 주려면 그 법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법이. 근데 그 여기에서 자꾸 안 해주면 지금 당장 날짜는 다가오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빨리 해달라는데 여기서 안 해주면은 이게 정책이 계속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자 정부 보통 보면 여당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여당하고 정부 이쪽 어떤 관계기관들 보건복지부 장관에다가 뭐 관계되는 부서 장관들하고 여기 뭐 당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뭐 정책의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정책을 빨리 공유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그 기관이 바로 당정협의회입니다. 그러면 당정협의회가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정협의회라는 것은 여러분들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칙에는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예요? 정책의 어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능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당정협의의 의미 정도만 이렇게 좀 보시고 기능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72페이지 보면 이 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집단은 여러분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한약사회라든지 대한 뭐 변호사회 같은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 대한약사회는 물론
겉으로는 그렇죠. 국민의 건강을 표방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이익을 중시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기들의 구성원들의 이익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약사들이 매달 회비를 내는 거예요. 약사들이 매달 회비를 내서 그 회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누구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약사들, 즉 구성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그 구성원들이 자신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를 이익 집단이라 그러고, 그러나 이 집단은 자 요런 개념을 보세요. 무슨 이익을 추구한다? 특수한 이익을 추구한다. 근데 정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특수한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정당은 공익, 국민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익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시민단체도 뭘 추구하는 기관입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세 집단에서 비교 중에 자 특수한 이익이나 뭐 사적 이익 뭐 이런 데 특수한 이익,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은 어디? 이 집단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집단이라는 것은 자 왜 등장했다? 현대사회에 다원하고 그리고 복잡화된 지금의 다양화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출현해서 정당과 의회가 직능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자, 이게 어려운 말인데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 전국 노점상 연합회 자 이런 거 내가 만약에 노점상을 하고 있어요. 혼자 하고 있는데 그럼 툭하면 뭐예요? 뭐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뭐 세금 자리세 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구청이나 이런 데서 빨리 이거 철거하지 않으면 철거하겠다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뭐 법에 위반됐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야 되겠지만 그게 오랜 간행 동안에 간행이 진행되고 저뿐만 아니라 그런 노점상들이 지금 그냥 허가받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도 자 분명히 약속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이게 할 수 있다고 관청에서 허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책이 바뀌었다고 그냥 내보내 철거하라 그렇게 되고 그럼 기존에 뭐요 투자한 그 자금도 있을 거고 기존에 확보한 고객들도 있을 텐데 자 정부의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중에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관청에서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면 혼자면은 아무래도 뭐야 그 정부라든지 어떤 구청과 대결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이런 같은 사람들,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단체로 모아가지고 힘을 모으면 아무래도 거기 대항하기가 쉽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한 사람의 목소리를 무시하기는 좀 쉽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무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단체를 조직해서 만든 게 바로 이익집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신의 이익 반영을 위한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 반영을 위한 거. 그러다 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대놓고 로비를 하겠죠. 어디? 의원을 찾아가가지고 야 이번에 그 우리한테 뭐 이번에 뭐 10년간 자리세 없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독자적인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을 하나 마련해 달라. 대신 우리가 정치공급 내겠다.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로비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힘센 기관들의 어떤 그런 이익 집단들이 그 발언권이 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 출신들이 또 국회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이익 집단 두 개라고 찾는다면 대한 변호사회랑 대한 의사회 그쪽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 종류의 어떤 그 이집단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의사회라든지 뭐 변호사회 같은 경우는 많은 변호사들이나 의사들이 그 국회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소리, 의견을 갖다 반영하는 경우가 높은데, 아까 쉽게 말해서 노동당 연합회라든지 그쪽에서 출신들이 와가지고 국회로 반영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회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직업에 대한 이해도도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겠고, 좀 실제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계속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다 보면 그 국회에서도 그 사람들 목소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 집단은 어쨌든 그런 활동을 한다라는 거. 특히 이 집단이 근데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정말로 그 거대한 기관을 상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뭉쳐가지고 어떤 우리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게 아까 말했던 로비 같은 거 그렇게 되면 뭐 정경 유착이 될 수도 있고 뭐 로비 같은 그런 것도 통해서 어떤 진짜 중요한 어떤 공익을 위한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 그 집단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특수한 이익을 갖다가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이 국민들의 어떤 이익과는 반대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의 기능과 관련해서 이거는 좀 체크를 할게요. 자, 이 집단의 기능은 순기능은 뭐다? 정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정당이 모든 걸 알 수는 없으니까 우리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쪽의 어떤 정책을 반영해 달라 그렇게 해줄 수 있고,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자 직능 대표제적 역할을 통해서 지역 대표제의 결점을 보완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직업별로 의원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역 대표를 그냥 뽑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대표라는 것은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게 바로 이익 집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배울 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비교할 게 시험에 이게 정당하고 이익집단, 이익단체라고도 하고 이익집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시민단체.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요 세 개의 어떤 공통점 한번 볼게요. 세 개의 공통점 다 할 수있나요? 공익을 추구한다. 얘는 공익이지만 얘는 특수한 이기 때문에 아닌 거고, 자 세 개의 특징 뭐다? 공통점. 다 정부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견제 감시 비판. 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그게 가장 큰 공통점입니다. 일단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역기능, 이익집단의 역기능은 아까 말한 대로 특수한 이익만 대변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 전체 이익과는 상치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특수한 이익과 정치 권력이야. 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미국 있잖아. 미국 군수업자들 자기들 무기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 나야 되겠죠. 전쟁이 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그 군수업자들은 워낙 돈이 많으니까 로비를 갖다가 그 정치권에 로비를 엄청나게 해버리면 정치권에서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기 규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하고 싶어도 그런 군수업자들 그쪽의 어떤 이익단체들의 어떤 압력 때문에, 입김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못하는 게 많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관료 매수 등으로 인한 부정부패. 그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익 집단 나올 때는 그냥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민단체. 자, 시민단체는 여러분 많잖아요. 무슨 환경단체라든지 교육단체 같은 거, 학생들의 어떤 인권 보장을 위한 어떤 교육단체, 여러 어떤, 아니면 경제정의, 실현단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자, 시민단체라는 거 특징만 여러분들 하나 보시면 돼요. 시민단체는, 자, 여러분들, 제가 시민단체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강제로 가입하게 합니까? 그건 아니죠. 자, 시민단체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입한 거예요. 근데 이익집단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물론 자발적으로 가입해야 되지만, 이거는 내가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대한 약사에 가입할 수 있어도 가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그 집단이 있으면 거의 강제적으로 회비가 날라옵니다. 무조건 들어가게끔.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단체는 말 그대로 내가 환경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환경단체 가가지고 매달 후원금으로 10,000원씩 20,000원씩 낼 테니까 여기서 일해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그런 결사단체입니다. 시민단체는 자, 자발적인 결사단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시민단체 저기 특징, 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특징 한 5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 필기 하나 할게요. 저 시민단체 그 옆에다가 자 시민단체 특징 하나 한번 좀 필기를 할게요. 자 시민단체 가장 큰 특징은 공익성. 자 공익성. 자 시민단체 자 공익성, 자발성. 그 다음에 시민단체는 구성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입니까? 돈을 벌기 위한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비영리성. 그 다음 시민단체는 절대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비정부성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비권력성. 이렇게 5가지 이렇게만 보시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체크를 해도 돼요. 공익성, 자발성, 비영리성, 비정부성, 비권력성. 요게 바로 시민단체 특징이다. 의미가 중요하고 등장 배경이 중요하고 그런 것보다도 자 이런 특징을 좀 체크를 해도 돼요. 그렇게 필기를 하시고, 다음에 73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 시민단체 활동의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에 그랬고 했지만 어떤 관심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과연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냐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자 그렇죠. 시민단체는 원칙적으로 아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영리를 추구 안 해요. 영리를 추구 안 하다 보니까 봐요. 돈을 안 버는 단체잖아요. 근데 최소한 사무실을 임대를 하고 구성원들이 와서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근데 재정이 열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정부한테 일정 부분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디서 주로 받냐면 기업 같은 데서, 돈 많은 데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봐요. 우리 시민단체가 있는데 기업에서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기업이 우리 환경단체예요. 쟤들 매번 폐수 몰래 버리고 하는 단체인데 비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재정이 열악해버리면 그 어떤
독자적으로 뭐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열악한 재정 때문에 재정의 외부 의존도가 높아서 정부 지원이나 기업의 후원권에 의존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면 시민단체에서 본연의 어떤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알겠죠? 원래 시민단체라는 것은 정부 견제 비판하고 그런 악덕 기업 같은데 그런 데 비판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돈을 받고 있으니까 비판하다가 돈줄이 끊겨버리면 이건 존속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단체의 활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민단체도 그래요. 그래서 시민단체 이런 열악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독자적으로 돈을 마련해요. 그렇다고 장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장사해버리면 이거는 시민단체가 아니고 회사가 돼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국민들의 어떤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을 받아야 돼요.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후원금이나 그런 걸 통해서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그 시민단체 고유의 어떤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부 지도청 중심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시민단체 보면 그래요. 그 여러분들 시민단체 어떤 대표들 보면 뉴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토론 프로에 자주 나오거든요. 우리들은 그 단체를 보면 그 대표자들만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큰 그런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시민단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시민단체 대표가 누군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시민단체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정당처럼 우리도 과거의 정당처럼 시민단체도 그렇게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 시민단체의 이익 집단화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라는 것은 뭘 추구해야 된다?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도 어느 정도 뭐예요? 자신들의 어떤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버리네요. 그 다음 시민단체의 어떤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의욕만 앞서고 전문적인 지식 없이 막 그런 정책 같은 거 비판해도 먹히지도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어떤 전문가들을 좀 대거 영입함으로써 그런 정책을 좀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게 무조건 피켓 들고 시위하고 이거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논리적으로 탁탁탁 반박을 해야지 그게 그 확실한 실효성이 있는 거지. 막 피켓 들고 옛날처럼 피켓 들고 막 덜어눕고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확보해가지고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잘 비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시민단체 우리나라는 시민단체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했죠. 이 세 개를 비교하는 게 이게 거의 시험에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세 개를 비교하는 거. 그래서 대놓고 다음은 뭐 어떤 정치 단체이다. 아니 뭐 이에 대한 설명 다 이런 식으로만 나올 겁니다. 대놓고 정당 20대 시민단체를 안 하고 그러면 같은 경우는 뭐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의 어떤 자발적인 결사단체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시민단체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의사를 정부에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그러면 역할을 하는 단체다. 그러면 정당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찾아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비교를 하면 됩니다. 뭐 20대 같은 경우 구성원들의 특수한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73페이지에 보면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의 비교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공익을 추구하지만 이익집단은 사익을 추구한다. 즉 특수한 이익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는 순수성과 도덕성을 중시하고 비영리 기관이다라는 거. 비영리 기관이 시민단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업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대의정치의 한계가 등장 배경이고 정치 과정의 영향력 행사 다만 정책 책임이 없다라는 거. 그다음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재에는 이렇게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의 비교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앞에 보면 앞에는 안 나와 있네요. 보통은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정당하고 이익집단하고 시민단체를 같이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시험에는 세 개가 같이 묶어서 나오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번 물을게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어딜까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정당 아시겠죠? 나머지 이 시민단체랑 이익집단은 정책 책임을 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정책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역시 정당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 공통점 제가 요거를 다음 시간에 지금 저도 이걸 지금 교재를 지금 이쪽 파트는 다 완성을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 교재를 지금 보고 하는데 이 교재에서 지금 이게 빠져 있으니까 지금 그냥 일단 간단하게 하나 써볼게요. 정당, 이익단체, 시민단체 세 개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 5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 거랑 그리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 가지
정당 이익단체, 시민단체의 공통점 여러분 하나 쓸게요. 왜냐하면 이게 다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 첫 번째 그 특징은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으니까 세 개 공통점 하나 볼게요. 공통점. 자, 첫 번째는 자, 다 뭐다? 비공식적 참여 주체다. 비공식적 참여 주체. 자, 공식적 참여 주체라는 것은 여러분 국가기관입니다. 이건 다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셋 다 비공식적 참여 주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셋 다 뭐 여론을 형성하고 조직하는 기능을 한다. 물론 그 범위의 차이는 있겠죠. 이익집단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구성원들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여론 형성과 조직 기능이다. 그 다음에 참여자들에게 정치 사회를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자, 이 어려운 내용은 아닐까요? 그냥 당연히 그렇구나라는 정책 결정에 영향력 행사. 자, 그 다음에 정부의 견제 비판 기능.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하게. 요 5개가 공통점이다. 정당과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공통점. 자, 요 5개 정도만 좀 쓰시고, 그 지문에 나오면 자, 이 세 그 집단의 어떤 공통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 정치 사회라는 것은 그냥 개인이 그냥 정치 과정을 배우고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뭐 그런 것들을 배우고 할 수 있으니까 다. 물론 정치 사회 같은 거는 물론 이제 뭐 정당에서 배우는 부분이랑 조금씩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넓은 의미에서 모두 정치 사회를 담당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요 비공식적이란 말이 나오고 공식 참여 주체로 나오면 제가 그랬잖아요. 공식적인 참여 주체, 공식적인 결정 기관은 정부 기관, 정부를 생각하시고 이건 다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비시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다음 뭐 그 범위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조직을 할 수 있고, 여론 형성한 다음에 그 여론을 조직할 수 있고, 그다음 참여자들에게 정치 사회 담당을 시킬 수 있고, 아무래도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우리 많이 보시잖아요. 시민단체에서 어떤 뭐 정책 결정하면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피켓 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시잖아요. 그 이익집단도 당연히 그렇죠. 대놓고도 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의학 분업 예전에 할 때 뭐 의사협회랑 그 약사협회 이쪽에서 막 서로 막 피켓 들고 막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법안 발의될 때 우리 야당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정부 앞에 모여가지고 팻말 들고 막 반대한다고 막 국정교과서 반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봤잖아요. 다 그런 게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정부의 어떤 견제 비판 기능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자, 페이지 81페이지 하나 볼게요. 자, 81페이지 11번 한번 볼게요. 자, 가나 집단의 정치적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노동조합, 약사회, 의사회, 경제인연합회 이것들은 다 뭡니까? 자, 이 집단. 그렇죠. 나아가 특히 뭐 참여연대라든지 무슨 환경연합 이런 것들은 시민단체겠죠. 그럼 볼게요. 1번 이 집단은 특수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 맞죠? 그 다음에 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집단적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맞죠? 그 다음 나는 공공선. 자, 우리 그 시민단체는 공익 또는 공공선입니다. 공공선, 공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시민의 의사를 수렴해. 자, 정치적 책임을 지는 기관은 어디? 정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겠네요. 그리고 가나는 모두 뭐다? 여론 형성, 아까 뭐 여론 형성 조직하는 기능을 한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시고, 다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놓고 자, 이게 정당이다, 이게 뭐 20단이다 이렇게 아니라, 자, 자, 이게 수능에는 이런 게 잘 나오는데 이렇게 딱 나온 다음에, 자, 공익을 추구합니까? 뭐 예,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가고, 아닙니다, 아니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여기는 이익 집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공익을 추구합니까? 아니요, 이러고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정치적 책임을 집니까? 정치적
책임을 집니까? 여긴 또 예 하고 아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정치 책임진다? 나, 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뭐 가에 대한 설명, 나에 대한 설명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패턴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전체적으로 다 특정 부분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세 개를 다 정확하게 알시고 좀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는 이익집단, 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정당, 여기는 뭐 시민단체다 이런 식으로 딱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패턴으로 아주 잘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83페이지 여론 볼게요. 여론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여론은 어렵지 않으니까 자, 여론의 의미 관련해 가지고 자, 여러분 밑줄을 하나 끄볼게요. 그냥 여론은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진짜 시험에 안 나오지만 여론은 봐요. 특정한 사회 문제 여기다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건 뭐냐면 자,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여론의 의미 특정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 여기는 밑줄 치게 공통되는 의견. 제일 마지막에 공통되는 의견.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공통되는 의견을 갖다가 여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자,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어떨까요? 특정한 쟁점이죠. 국정교과서. 근데 공통되는 의견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르겠다, 뭐 이런 사람들 물론 있겠고 그런 것들이 바로 여론입니다. 자, 근데 여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왜 중요할까요? 여기는 뭐 민주 정치에서는 여론이 정당 뭐 매개를 통하여 전달되면 공공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물론 당연한 건데 자, 여론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대통령입니다. 제가 대통령입니다. 자, 대통령이지만 자, 국민의 여론에 귀를 닫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정책 결정에 있어 가지고 자, 여론을 반영하면 어때요? 그 정책에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면 그것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론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 결정자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국민의 어떤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근데 여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조사하느냐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자, 지금의 관련해 가지고 자, 대구 경북 지역 그쪽에서 여론 조사한 거랑 저기 전라도 지역에서 조사한 거랑 차이가 많이 날까요? 왜? 이거 국정교과서를 지금 집행하는 쪽이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대구 경북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구 경북 쪽에서는 찬성의 어떤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겠고 저기 전라도나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 비율이 더 높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라는 것은 여론 정치를 언제나 여론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여론 조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론 조작의 어떤 신뢰성 문제라든지 여론이 또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여론 정치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근데 여론 정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뭐 순기능도 있고 당연히 역기능도 있을 건데 아까 말했지만 여론 정치를 통해서 뭐 정책 결정하는 요것만 여러분 믿으실게요. 정책 결정 과정에 정당성이 부여된다. 그게 여론 정치의 가장 큰 순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을 해주니까 국민들은 어떨까요? 신나잖아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여론 행성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이 순기능이다. 그래서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고양시킬 수 있고 국민 주권주의 실현으로 민주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대의정치. 대의정치라는 건 이런 뭐야? 대표자를 뽑아서 우리가 대표자만 뽑고 어떤 정책의 결정은 누가 한다? 그 대표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국민의 어떤 관심하고 좀 괴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여론 정치는 우리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주니까 이것은 어떤 그 의회 정치, 대의 정치의 어떤 그 약점을 보완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기능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기능은 여러분 당연하죠. 여론 조작의 위험성이 내포됐고 그다음 여론에서 소외되는 구성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 맞죠? 그러니까 여론 형성 뭐 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참여하면 좋은데 그것이 또 배제되는 어떤 집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소외돼서 구성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성적 판단보다는 선동동에 힘을려 중우 정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 우리 중우 정치하면 우리 언제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우 정치 고대 그리스 아테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테네 때 그때 웅변가들 뛰어난 언변가들에 의해서 막 휘둘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분을 만약에 뭐 저의 어떤 정치적 정적이다. 그럼 제가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막 민중들 앞에서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그대로 두면 우리의 어떤 민주 정치는 위태롭다. 막 그러면 그 우매한 그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대로 그 사람의 동조해가지고 우리 도편 추방제라 그랬잖아요. 이름 줘가지고 추방시켜가지고 이 사람은 오히려 더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론 정치도 여론을 잘 선동해버리면 이게 어떤 독재화도 가능하고 잘못된 정치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박정희 그 당시 소장과 전두환 그때 그 당시 보안사령관이 제일 먼저 장악한 것이 어딥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탱크 들고 들어간 게 딴 데가 아니라
방송국이랑 그런 쪽이잖아요. 여론부터 먼저 잡아야 돼요. 여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되면 안 되니까 먼저 거기부터 먼저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론 정치도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어떤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거의 시험과 별로 관계는 없고, 다만 여러분들 이것만 하나 보시면 돼요. 여론의 분포 있잖아요. 그 여론의 형성과 관련해 가지고 분포, 여론은 당연히 여러분 대중매체나 이 집단, 정당 막 여러 집단 그리고 개인 등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여론의 분포만 좀 볼게요. 여러분 여론이 분산됐다, 그리고 합의됐다, 합의형이다. 분산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우리 국정교과서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이런 설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자, 국민의 45%가 찬성, 또 45%가 반대라고 했다. 그러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50%고 이게 찬성, 요게 반대라는 이런 여론을 할 때, 자 찬성이 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할게요. 자 이거 봐요. 찬성 한 40몇 %, 반대도 40%. 요걸 갖다 우리 뭐다? 분산형이라고 합니다. 분산형. 근데 합의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찬성이다, 반대다. 그게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요게 50%, 100%라면 한 80% 이상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했다. 이렇게 됐다. 요걸 갖다 우리 뭐라 한다? 합의형. 반대도 상관없습니다. 반대가 됐든 찬성이 됐든 한 곳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거, 여론이 모아지는 걸 우리가 합의형, 합의형이라 그러고, 자 이거는 뭐예요? 찬성도 반대도 팽팽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사회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분산형이 좋을까요? 합의형이 좋을까요? 합의형이 좋겠죠. 그렇죠? 이거 분산형 되면 뭐예요? 맨날 싸우겠죠. 막 찬성 반대 막 서로 싸우고 어떤 계속 될 거고, 이게 전국 안정이라든지 어떤 정책 수행할 때는 이렇게 되든지, 뭐 반대가 찬성하면 뭐예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그렇게 밀고 나가면 되고,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으면 그것을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훨씬 전국이 안정이 되고 정책을 수행하기가 쉬운데, 이 분산형이 되면 참 애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서로 막 갈등이 일어나기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분산형 여론은 특정 문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또는 양극단의 의견 비율이 높아서 심한 의견 대립이 나타나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분산형이라 그런다. 의견 대립이 나타나는 경우. 다만 그래서 여기 보면 여론의 조직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합의형 여론 같은 경우는 자 특정 문제에 대해서 다수의 견해가 동질적이고 특정 의견이 우세하고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배적인 여론, 그게 바로 합의형입니다. 요거 구분만 하시면 돼요. 혹시 자 시험에 이렇게 표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아 요거는 분산형이구나, 요거는 합의형이구나, 이렇게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 정도만 그렇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언론 한번 볼게요. 자, 언론은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언론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어쨌든,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헌법에도 보장이 되고 중요하잖아요. 그 개인의 목소리를 어떤 누군가의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어떤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자, 언론의 자유 관련해가지고 언론의 역할. 언론은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 뉴스 한번 생각해요. 뉴스 가장 큰 그 기능이 뭐예요? 정확한 사실의 전달이 가장 큰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의 전달, 그 다음에 사회적 쟁점을 규정하기도 하고 쟁점에 관한 해설과 비판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론 형성을 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와 기업을 견제. 그래서 우리 신문 같은 데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사설 같은 데 막 비판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부와 기업을 견제, 감시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억제한다. 자,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근데 언론이 여러분들 자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만약에 뉴스 같은 게 만약 조작되고 그렇게 됐다 그러면 국민들의 어떤 뭐 제대로 된 어떤 사실 전달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뭐 호도되거나 잘못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같은 경우는 자 공정해야 되고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되고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 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시험을 가는 조금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인 마인드로 그냥 나오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저 위에 보면 저기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보이시죠? 예,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돼 있는데, 그 쉽게 말하면은 자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만약에 자 우리 여기서 뭐 여기 우리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자 국정화 교과서 분위기가 지금 만약에 그렇지 않지만 100분이 계신다고 할게요. 100분이 있는데 자 80명은 지금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20명은 뭐 반대나 또는 뭐 상관없다, 무응답 정도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다수로 가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지금 찬성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또 옆에 사람도 다 찬성하니까 찬성합니다, 찬성한다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나머지 소수자들은 자 자기가 속한 자기의 어떤 견해가 소수에 속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 침묵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침묵에 나선 이론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이것만 체크할게요. 그럼 봐봐요. 하나의 특정한 의견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있다면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고립에 대한 공포 때문에 뭐한다? 침묵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아셨죠? 네.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도는 몰라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의견이 소수다 그러면 의견을 표출하기보다는 어때요? 자신의 목소리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침묵의 나선 이론, 나선 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기 아까 하나 빠졌는데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론의 자유를 갖다가 우리 탄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예전에 하다못해 막 그 노래 가사에도 뭘 해버렸어요. 다 검열을 하고 그랬잖아요. 교재가 책 같은 거 있으면 다 검열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검열이라는 금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 책이 대중에게 나가가지고 대중들의 평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련되는 행정기관이 뭐예요? 출판하기, 공포되기 앞서서 먼저 내용을 갖다 검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버려요? 이거 내도 돼? 안 내도 돼? 그게 바로 뭐다? 검열이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내용만을 공포하겠다는 거예요? 정부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공포해주고 허용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언론의 자유가 그런 뭐예요? 무척 그건 엄청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 침해하는 거예요. 침해하는 거.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는 게 마땅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돼요? 요즘 가장 많은 문제가 뭐예요? 온갖 연예인들 사생활이라든지 정치인들 어떤 그 사생활들 너무 했잖아요. 물론 공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중들에게 노출돼야 되는 어떤 책임은 있어요. 사회적 책임은 있지만 그것이 그런 공인에 대한 활동과 관계없는 지나친 사생활을 갖다가 너무 막 그렇게 보도하다 보면 그 사람도 공인 그 사람도 뭐예요? 한 사람의 어떤 소중한 개인 인격 책임도 불구하고 그런 인격체가 파멸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보장된다. 최대한대로 보장된다. 맞습니다. 최대한대로 보장돼야 되지만 어떤 거 지켜줘라. 뭐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한은 된다. 책임 제한 그 타인의 명예, 권리 같은 거는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언론의 자유 때문에 국가 비밀을 갖다가 제가 공포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대중의 어떤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런 대중의 알 권리나 자신의 언론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 그런 뭐 국가에서 국가 기밀을 내가 획득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제한되고 좀 그것을 함부로 공포해서는 안 된다. 요거는 그냥 이런 거 교재도 없으니까 가볍게 그냥 그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참 맞다. 제가 아까 그거 있잖아요. 저 페이지 69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제일 마지막에 그거 그 정당과 이집단과 시민단체 차이점 그거 한번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다 아시겠지만 봐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것은 정당 하나입니다. 정당이고 그 다음에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과 시민단체.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해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 그리고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주는 것들은 다 모든 집단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 이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아까 공통점과 더불어 이게 중요하니까 이건 좀 체크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치 사회화와 대중매체라고 되는데 아까 우리 그 이익집단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시민단체의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서울 정치 구성원들의 정치 사회화 담당 기능한다 그랬잖아요. 정치 사회화 의미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개인이나 그 사회 정치에 대해서 그냥 그 정치에서 요구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배워가는 수 있다는 거예요. 배워가는 과정이다. 즉 정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갖는 태도, 신념, 가치관, 규범, 행동, 양식 등을 배워가는 과정, 즉 습득해가는 과정이다. 자, 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그 공통점이 정치사회화 기능이다. 그거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는 기관은 물론 집에, 가정에서도 배울 수 있겠고 아니면 또래 집단, 친구 집단에서도 배울 수 있겠고 뭐 시민단체나 정당, 시민단체, 대중매체 이런 데서 우리 정치사회화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여러분들 대중매체라고 되어 있는데 대중매체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TV가 텔레비전, TV 뭐 신문 뭐 이런 그런 것들 다 대중매체라고 볼 수 되겠고 자 대중매체 같은 경우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당연히 있겠죠. 순기능은 뭐예요? 우리가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우리의 어떤 뭐 정보 같은 거를 제공받을 수 있고 여론을 갖다 쉽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좀 별개인데 사회문화 쪽에서도 나오는데 대중문화를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획득할 수 있습니까? 고급 어떤 문화를 쉽게 향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대중매체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연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직접 가서 직접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정말로 비싼 공연을 가만히 누워서 TV에 그냥 거의 무료로 그냥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자들만이 예전에 향유할 수 있던 그런 문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은 뭐예요? 대중들이 쉽게 함께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향유할 수 있는 그게 대중매체의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요. 근데 대중매체는 이런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지나친 대중매체도 그냥 공짜로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진 않을 거예요. 온갖 광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나친 상업화 그런 것들 때문에 돈이 되는 것들만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나친 상업화를 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대중매체를 통해서 너무 사람들이 획일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자신들이 사색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생활을 하고 할 건데 대중매체 매일같이 똑같은 TV 브랜드 똑같은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거의 비슷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이 획일화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리고 뭐 여론을 또 조작할 수 있고 사실 왜곡.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무엇을 개발했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부작용이 되게 커요. 근데 그런 부작용을 막 이렇게 숨기고 그것의 장점만을 부각하면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그냥 빠져가지고 무조건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게 공포를 어떻게? 근데 이쪽 방송에서는 이 장점보다도 부작용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언론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막 보도를 한다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공정한 시각에서 그것을 갖다가 보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만약에 이 약을 개발한 업체가 이 방송사에서의 큰 손 그러니까 광고를 많이 해주는 데다 그러면 이거 부작용 같은 거는 정말 작게 거의 보도를 안 하거나 하고 대부분의 어떤 장점만을 이 회사에서 이번에 부작용이 거의 없는 어떤 발모제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또 심각하면 오히려 있던 머리털까지 다 빠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 협찬하는 만든 회사가 그 방송 매체에 어떤 큰 그 기업을 광고를 많이 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호도해가지고 이렇게 낼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들 지금 보지만 여기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거의 없어요. 아까 분산형, 합의형 정도만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렇게 가볍게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91페이지 한번 볼게요. 91페이지. 자, 정치 참여. 자, 이 파트는 한번 봐줘야 되겠습니다. 정치 참여는 여러분들, 자,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끼치거나 지지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취하는 모든 행동을 정치 참여라고 한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의사를 내는 거잖아요.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갖다가 시행하려 할 때 우리 앞에 가가지고 혼자서 1인 시위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집단 단체가 모여가지고 이런 법안을 이번에 절차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다 뭐예요? 정치 참여입니다. 정치 참여. 그거는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혼자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거다. 막 계속 청원을 하거나 민원을 넣거나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아니면 시민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건 바로 집단적 참여. 어렵지 않죠? 개인적 참여, 집단적 참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치 참여라는 것은 자 의 정도만 보시면 돼요. 국민 주권 원리의 실현. 그렇죠. 국민이 주권이라는 것은 자 국민에게 있는데 그런 주권을 가진 어떤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 주권의 당연한 어떤 행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국민이 지지해주면 그 정책은 뭐예요? 정당성을 인정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치를 참여하면 어떤 독재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 하야하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4.19 혁명, 4.19 혁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규탄하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부담을 느껴서 더 이상 유지를 못하니까 그 독재가 그땐 끝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자, 독재 방지, 부정부패 방지, 증진, 기본권 보장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시민의 참여, 정치 참여를 둘러싼 논쟁 관련해서 시민 참여를 중시를 하면 당연히 정당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시민 참여를 중시하겠죠. 근데 시민 참여가 안 좋은 점도 있겠죠. 당연히 어떤 정부 정책을 정말
고도의 어떤 전문가적 지식을 가지고 정책 결정을 판단했는데, 근데 국민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정부 정책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에 좀 반하고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그래서 무작정 반대를 해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더 국가적으로는 더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뭐다? 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 엘리트 중심의 어떤 의사 결정을 이걸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다 보면 오히려 뭐야? 정부 정책이 더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강조할 때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여러분 가볍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정치 참여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자, 기본적 참여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참정권, 우리 국민 투표라든지 선거권 행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적 참여는 그냥 혼자서 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거, 뭐 독자 투고 글 써서 보내기, 청원, 나중에 배우겠지만 청원이라는 거는, 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지방의원인데 그 문서로서 내가 이런 것들을 부탁하는 거, 그걸 청원이라 그러거든요. 뭐 고소 고발 드리고, 집단적은 뭐 정당 20당 시민단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참여도 많다.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자. 자, 우리 간접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다? 정치적 무관심. 우리 선거할 때만 잠깐 뽑아놓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뭘 하는지 거의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글을 워낙 개인 생활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영향이 큰 만큼 우리 국민들의 어떤 관심과 참여도는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뭐 쭉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정치 문화와 법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바람직한 정치 문화, 좋은 내용들이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관용 가지고 양보해라,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여러분 넘어가시면 되고, 법치 사회와 법문화, 당연하죠. 자, 우리 뭐예요? 법을 최대한 잘 지키자, 그겁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려면 돼요. 법 만들 때도 절차 같은 거 잘 따르고 잘 만들고, 그리고 국민들도 뭐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법은 잘 따르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특히 이 챕터는 중요한 거 거의 없습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그냥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면 되고,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 오히려 나오는 거는, 자, 93페이지에 보면 정치 문화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요거 여러분 좀 체크를 할게요. 정치 문화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요게 오히려 지금 여기 참고에 노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자, 정치 문화에는, 자, 여러분 보면 가나다에 보면 지금 뭐가 나냐면 향리형하고 신민형하고 참여형 정치 문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동그라미 하나 칠게요. 향리형이다 동그라미 치고, 신민형이다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참여형이다 동그라미 칠게요. 자, 그래서 정말로 바쁠 때는 이 파트는 아까 말했던 합의형하고 분산형 있죠. 그거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향령, 신민형, 참여형, 요것만 체크하고 이 파트 넘어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기서는 실제할 비중이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예요. 물론 이제 대중문화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기본 지식으로 정말 풀 수 있거든요. 대중문화의 어떤 장점, 단점 같은 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지 풀 수 있으니까, 자, 볼게요. 향리형, 그 다음에 신민형, 그 다음에 참여형, 이런 정치 문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향리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해가지고 향리형 정치 문화라는 것은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어떤 지금 정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게 향리형입니다. 근데 신민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60년대, 70년대 그 생각하고, 향리형은 조선시대 한번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나란 일을 하시는 거 별로 관심 없이 먹고 사는 게 바빴잖아요. 근데 신민형은 여러분들 우리 60년대, 우리나라 한 60년대, 50년대, 60년대 한번 생각해요. 물론 사람들의 인식은 있어요. 어느 이제 현대화 됐기 때문에 인식은 있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신민형이니까. 그러니까 왕이라든지 아니면 독재적인 어떤 권위적인 국가 사회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가 꺼려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참여형은 뭐예요? 인식도 있고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려고 하는 오늘날의 어떤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봐요. 향리형은 뭐다? 정치 체제 알지도 못하고 참여도 하지 않고, 그냥 말해서 뭐야?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게 바로 향리형 정치 문화. 그래서 전근대적인 전통사에서 보이는 정치 문화다. 근데 신민형은 정치 체제는 알고 있지만 참여도 해요. 그렇지만 뭐 한다? 목소리를 내는 건 안 해요. 그냥 수동적인 어떤
그 참여만을 하는 거. 그냥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 내지 마. 무서워서 그냥 따르는 거. 근데 참여형 정치 문화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정치 체계도 잘 알고 있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정치 문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옆에 말고 저기 뒤쪽에 보면 있네요. 뒤쪽에 그 정치 문화 유형에 따른 정치 체계 인식 여부라고 아까 자,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비교할 때 요 세 개 비교하면 돼요. 자, 향미형, 시민형, 참여형이 비교할 때 자, 정치 체계. 자, 여러분들 향미형은 뭐랬어? 아무런 관심도 없다잖아요. 지금 정치가 도대체 어떤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정부 형태가 어떻고 이런 거 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심이 없다. 근데 시민형은 뭐예요? 정치 체계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어요. 얘도 인식은 다 합니다. 아시겠죠? 정치 체계 인식은 한다. 그 다음에 투입. 자신의 목소리 내려고 그런다. 전혀 얘는 뭐냐면 향량은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도 하지는 않겠죠. 투입이라는 것은 우리 정책 결정 모델 할 때 뭐였습니까? 자신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형도 뭐예요? 자기가 알고는 있어요. 잘못된 것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무서워서 권위적인 사회에서는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걸 어떻게 해요? 꺼리는 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시민형에서는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참여형은 뭐예요? 자신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출. 이거는 향량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시민형 같은 경우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지만 그런 목소리 그 국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출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 참여형에서는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적 자. 이런 표현이 어렵긴 한데 자, 향량은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다 관심이 없고 시민형 같은 경우는 자, 정치 체계의 인식도 하고 우리가 뭘 받고 있지, 뭘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 인식은 합니다. 그렇지만 목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 잘 참여하고 있냐 이런 반성도 하고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여형에서는 뭐예요? 다 한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향량하고 참여형 같은 경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다 마이너스고 이거는 다 플러스 다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다만 시민형 같은 경우는 정치 체계 인식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인식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걸 안 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활동을 안 한다. 쉽게 말하면 이 투입과 정치적 자아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 적극적으로 참여는 안 하는 게 바로 시민형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비교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자 페이지 99페이지 보면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 이해라고 되는데 이때부터는 자 이제 법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솔직히 정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자 이때부터는 이제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우리 헌법부터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